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어떤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단순하게 그 소득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똑같은 영상을 지금 4번째인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개인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망을 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4번째까지인가 영상을 녹화를 하고 찬찬히 훑어봤는데 통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사용은 하고 있진 않지만 글도 몇 개 없어요. 제 스토리에 이제 글을 올려놨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내지는 저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티스토리에 관련 글에 대한 링크를 삽입을 해 놓을 테니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태양광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금방 얘기했듯이 거의 제 채널의 독자들은 이제 50을 다 넘으신 분들이고, 저 태양광 발전소라도 만들어서 한 달에 따박따박 나의 노후를 뭐 책임지지는 않겠지만 노후 생활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 투자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최근에 이제 알페스 제도를 이제 폐기하고 고정가 장기 입찰로 이제 제도를 바꾸었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고정가 장기 입찰은 현행 RPS에서 특히 이제 현물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것보다 한 15% 정도 이제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한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정부가 관리를 해야겠다고 하는 권력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로서 그동안 그냥 어떤 사회적 옵션처럼만 취급되었던 태양광을 포함한 풍력 등 이 재생에너지가 다른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과 같은 동일한 위상을 지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에너지원이 됐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금방 얘기한 석탄, 석유, 뭐 가스, 원자력, 풍력, 태양광, 뭐 이런 다수의 에너지들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런 모든 에너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에너지가 최종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마지막 모습은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전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 시대. 그것도 완전한 전기 시대입니다. 완전한 전기 시대. 제가 오늘 이 영상이 얼마나 긴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초에 지구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번개에 의해서 유기물들이 어떤 화학적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시작이 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론 물리학이나 아니면 물리의 세계에서도 결국은 요즘에는 이제 뭐 그 끈 이론을 넘어서 이제 쿼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전 잘 이해를 못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의 어떤 시발은 전기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모든 생명도 전기로 시작을 했고요. 탄생도 전기로 시작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생체나 아니면은 뭐 생명의 어떤 유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적인 작용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도 수미리 마이크로, 그러니까 수마이크로의 전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생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웨어러블 같은 이런 기기들을 작동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어도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시대에 돌입했다. 궁극의 시대에 돌입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전기로 시작됐고 생명도 전기로 시작하고 또 전기적인 작용으로 유지하고 진화도 역시 전기적인 어떤 이상이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진화도 되었을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AI 같은 것들은 전기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미 어쩌면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는 완전한 전기의 시대일 거다. 그런 어떤 필연적인 부분에서 과거의 석탄, 석유, 뭐 기타, 뭐 LNG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질량적인 측면으로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전부 다 전기라고 하는 전력 에너지를 만드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지금 전기로 동작을 시키고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도 전기적으로 동작을 하고 세상도 모두 전기적으로 동작을 하고 그러면 어쩌면 우주의 마지막 세상인 전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들하고는 다르죠. 다른 에너지원들은 일단은 채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야 되고 또 가공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자원으로서 양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죠. 이렇긴 한데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완전히 자기복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성이 됩니다. 자기 생성이 가능한 에너지고 그리고 고갈이 없어요. 영구합니다. 마치 인간이 그렇게 꿈꾸는 영구 동력과 같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 상에서 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을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는 게 지금 현 시대에서 필요한 가장 선한 전력,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전력, 가장 이상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써 제가 태양광을 하는 사람이고 이 태양광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늘상 이제 태양광이 저의 관심의 거의 전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 세상에서 제가 내릴 수 있는 태양광에 대한 결론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상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AI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확률적 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AI는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AI는 가장 그럴듯한 모범 답안을 만들기만 하죠. 그리고 이 모범 답안이 가장 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세상을 선악으로 굳이 나눈다 그러면 AI는 근본적으로 선 쪽에 위치할 것이고 그 방향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는 탄생 목적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아니면은 AI가 지배하는 절망적인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남을 내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욕망이 너무 차오르면 모든 가치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종 목표인 그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초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초지능이라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이 아니고 이 AGI라고 하는 이 모델의 특징은 이 AGI라고 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이건 뭐냐면 가장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편적. 인간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AGI는 인간과 똑같은 사고와 판단과 결론을 내는 그런 도구이고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어떤 생각 그리고 선택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꼭 분명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기 자신의 느낌, 경험,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오감에 의한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감에 의한 선택 내지는 결론은 이게 단일한 과정이나 아니면 단일한 뭐 어떤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쩌면 어떤 그냥 맥락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맥락에 의한. 이게 참 모호한 단어이기도 한데 제가 요즘 이제 AI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요. 그래서 저 맥락이란 단어를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지금도 잘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첫 번째 가장 합리적인 세상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세상.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거의 이제 우주의 신비까지도 넘겨보고, 엿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생명의 탄생의 신비라, 아니면 우주 탄생의 신비, 어떤 물질과 물질들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암세포 같은 어떤 변이, 변종, 이런 거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AI는 세상 모든 일에 경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경향. 그러니까 이 경향을 파악한다는 것을 이제 패턴을 추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사고나 선택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사실이나 어떤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순간의 어떤 느낌, 어떤 순간의 분위기, 내지는 순간의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인자에 의해서 나의 선택이나 결론이 만들어지는 다분히 이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비합리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항상 답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비슷한 게 뭐냐면 AI가 만들어내는 최종 패턴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의 사고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도 이제 써놨습니다만, 2000년도를 들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1999년, 1998년, 인간들은 이제 목전에 다다르지 않으면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1998년도만 해도 사실은 가끔씩만 이제 거론이 되는 주제였어요. 컴퓨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연도가 1900, 그러니까 쉽게 해서 컴퓨터의 연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자릿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9는 당연히 고정되어 있고 이 뒤에 값만 그러니까 변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컴퓨터의 입장에서 보면 최종적인 연도는 1999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1년이 더해지면 다시 어떻게 돌아가냐면 190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Y2K라고 하는 밀레니엄 버그라고 그래서 한동안 1999년도 연말쯤에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인간이 만든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이 19 땡땡 이 부분을 이제 20으로 시작하는 걸로 바꿔서 밀레니엄 버그를 이제 해결을 했죠. 그때쯤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거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결함 중에 밀레니엄 버그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1900년대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2000년대라고 하는 연대는 영원히 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대단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면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래 세계에 대한 두 명의 거인이 있죠.
한 명은 이제 두 명의 거인이니까 둘 다 이제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고 한쪽은 이제 대단히 비관적이고 하나는 대단히 낭만적이죠. 비관적인 입장에 쓴 사람은 제레미 리프킨입니다. 제레미 리프킨. 낭만적인 건 엘빈 토플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좀 보신 분들,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 모든 것은 완벽한 상태로 시작해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해서 종말을 구한다. 우리 사회에도 점점점 모순과 그리고 불합리성이 더 커져서 언젠가는 스스로 흔적 없이 자기 붕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리의 세계에서도 엔트로피 법칙은 여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결국은 물리의 법칙이 확장된 것이 인간 세상이라고 그러면 인간 세상도 결국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붕괴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엔트로피인데, 이 물리적 엔트로피를 사회학적인 엔트로피로 해서 사회현상을 설명한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관점의 천재죠. 제레미 리프킨. 그리고 가장 이제 논란이 있었던 노동의 종말. 여기에는 이제 육식의 종말도 있죠. 육식의 종말. 제3의 혁명, 제3의 산업혁명,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한 번쯤은 다 읽어봤던 책들이고요. 엘빈 토플러는 이제 제3의 물결. 우리나라에도 두 번인가 직접 오셔서 강연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은 이제 유명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노마데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유목민이에요. 인류의 태고의 모습은 먹거리를 찾아서 늘상 유랑을 하는 유목민의 모습이었는데, 디지털 시대에 와서 우리 인간은 이제 디지털적으로 유목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극명하게 이제 증명한 것이 이제 SNS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싸이월드로 시작해서 싸이월드에서 충분하게 SNS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플랫폼이 아니었던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삶의 방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했던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랑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이제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결국은 이제 제레미 리프킨과 똑같이 디지털 혁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발전에 대한 그 이후의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유토피아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서 노동을 해방되고 그리고 다른 생산 수단으로 인해서 사회 생산성은 넘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기본 소득을 가지고 소득으로 영위하는 일종의 이제 이게 유토피아예요. 천국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밌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아주 비관적,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지털 노마드로 표현되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그리고 끝없이 무언가를 향해서
여정을 가야 되는 그런 뒷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엘빈 토플러는 마치 그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25년이 될 건데 우리 사회는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은 챗 GPT에서 출발한 인공지능 덕에 이 제레미 리프킨과 엘빈 토플러가 미리 예상했던 세상으로 빠르게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제 태양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나하고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태양광에 관해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저 친구를 통해서 뭔가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더 극명하게 얘기해서 야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좀 남들보다 조금 그 경제적으로 풍요한 경제적으로 나은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뭔가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를 통해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을 이제 자주 보시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 어떤 그만큼 영향가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봐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S&P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장기 고정가 입찰을 하게 되면 킬로와트당 거의 이제 한 160원 정도 매점 가격이 형성이 될 건데 지금 현재 현물 시장에서는 거의 200원이 이제 훌쩍 200원 이상이 되잖아요. 220원, 230원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물 시장의 거래가 아니고 고정가 입찰 제도 그리고 정부에서는 현물 시장을 없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다 한 200원 정도 소득에서 160원으로 해서 소득이 이제 태양광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많이 가격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던가요? REC는 언젠가는 일몰 할 거예요. 일몰은 예정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소의 어떤 20년짜리 재무제표를 설계한다 그럴 때는 사실은 저 REC는 만약에 내가 어떤 장기 고정 가격으로 해서 20년짜리 어떤 그 보상 플랜이나 아니면 매매 계약을 하지 않을 바에라고 그러면 현물 시장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는 이 REC의 변동폭 그리고 REC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 제도의 변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새 제도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줘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려고 그러면 그만큼 이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해 지금 이제 첫 번째 장기 고정가 입찰은 아마 이후로 가장 좋은 조건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적어도 올해 만들어지는 고정 가격이 향후 20년 동안 전력을 판매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비싼 가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의 출발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어쩌면 내년도 장기 고정가 입찰은 올해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점점 높고요. 그리고 여실하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REC는 언젠가는 일몰을 할 것이고, 물론 이제 다른 제도로 대체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REBAC이라고 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REBAC 때문에 직접 PPA 같은 시장을 또 활성화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으로 직접 PPA는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또 이게 직접 PPA를 할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하나, 직접 PPA를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쨌거나 한전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망 이용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망 이용 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물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이 아직 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언젠가는 뭐 용량에 상관없이 특정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이 PPA, 직접 제3자 직접 구매 PPA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통상부에서 밝히는 대로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거론되고 있는 재료들은 앞으로 세부 시행 규칙이나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여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완해서 조금 더 그럴듯한 제도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S&P는 왜 떨어질까? 결국은 이제 태양광 발전에서 수익은 S&P하고 REC의 조합인데, 자, REC는 지금 뭐 특별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단지 단기간은 좀 상향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REBAC하고 CDMA, 탄소국경 조정제도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REBAC은 뭐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정부나 아니면 각종 이제 경제지에서 뭐 전 세계가 뭐 나름대로 화랑이다, 아니면 한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다 화랑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왕성한 어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S&P를 들여다볼게요. S&P는 이제 이건 연료 가격 기준이잖아요. 원료 가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하고 LNG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조만간 끝날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부활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거지 만들기 작전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좀 결론은 사실은 거의 근접하니까 이 부분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러시아는 그래도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푸틴으로 하여금 종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푸틴이 그럴싸하게 납득할 만한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마 첫 번째 당근은 이제 대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푸틴이 흡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사실은 거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푸틴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재건이 이제 최고의 이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를 재건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이게 특별하게 러시아가 돈을 만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러시아가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가스하고 석유를 내다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경제 제재도 좀 풀어줄 건데, 야, 그거만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야, 너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너네도 재건을 해야 되니까, 야, 석유하고 가스를 그냥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좀 팔아. 우리가 그냥 용인해 줄게. 그러니까 어차피 러시아는 이제 오펙 회원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행동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단 하나 옵션을 제시를 할 거예요. 단 중국에게는 주지 마. 물론 이런 조건이 달긴 하겠지만 러시아가 일단은 경제 제재에서 어느 정도 완화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재건을 위해서 석유하고 가스를 무차별하게 이제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국제 원유 가격들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중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전도 뭐 길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도 지금의 이제 산유국 경제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이제 다른 제조업이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이제 생산성 있는 경제 체제로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한데 중동에서도 역시 석유하고 가스를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기후이기 때문에 석유를 중심으로 한 이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더 사용하기 쉬운 상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의 상태를 맞이하게 될 거고요. 공급 과잉은 당연히 가격을 하락시킬 거고요. 뭐 이런 과정에서 S&P는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이거 뭐 불보듯 뻔한 얘기겠죠. 문제는 이제 각 나라에서 이건 좀 논외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는 믿지는 마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자력 발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미국도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10개 정도 더 10배 정도 늘린다고 하고 있고요. 유럽도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2050년, 2060년까지 뭐 한 20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들로 이제 계획이 잡혀 있다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석유와 가스가 공급 과잉이 돼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전 세계는 AI의 대습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산업이 디지털 첨단 산업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산업이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의 사용량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건데 그래서 새로운 발전소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첫 번째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요. 기간도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석유하고 가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 특히 이제 가스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가스가 석유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30% 정도 적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뭐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그 LNG 발전소를 이제 우선을 하고 있는데 LNG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저 같아도 야, 그 만들기 힘들고 그리고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드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당장 구축하는 기간도 짧고 그리고 비용도 얼마 안 드는 LNG 발전소를 세우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기간이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리고 한 5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LNG 발전소는 뭐 똑같은 이제 1기가와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LNG 발전소는 한 2조 원이면은 2조 원도 채 안 되는 돈이면 LNG 발전소 하나 만들 수 있고요. LNG 발전소는 3년이면 구축이 가능해요. 그러면 당장 사회적으로 디지털 산업과 그리고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력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리고 그 수요를 각국 정부나 아니면 기관들은 당연히 맞춰줘야 하거든요. 부응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LNG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장기 에너지 수급에 관한 계획들을 수정을 해서 LNG 발전소가 많이 건설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제 LNG 발전소를 많이 늘리려는 시도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LNG 발전소도 역시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원이기 때문에 LNG 발전소가 늘어나는 양만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AI 시대로 충분하게 이해를 하기로 한다면 AI는 가장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확률적으로 좋은 결론, 예상치를 찾아내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론이 뭐 착하고 좋을 거라는 게 아니고 그냥 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답이라고 한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는 다른 모든 에너지에 비해서 가장 우리가 좋은 에너지, 그러니까 착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I가 기본 속성이 인류의 풍요와 번영과 인류를 위한 이런 도구로서 그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야말로 선한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AI에 가장 어울리는 에너지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AI 시대가 효과적으로 안착을 하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만들어진다면 어쩌면 AI로 인해서 지구상의 궁극의 에너지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제 뇌피셜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어떤 대상의 어떤 속성들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이런 구분으로 봤을 때 AI가 터미네이터에 나온 스카이넷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인류를 이롭게 하는 착한 존재라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에너지원들 중에서 자기 복제적이고 자가 발전적이고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며 무한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야말로 가장 착한 에너지원으로서 두 개의 속성이 극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을 때 어쩌면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서 인간에게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AI 시대에서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착한 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에너지, 궁극의 에너지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원자력. 벌써 한 40분을 했네.
오염구역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 전 세계 지구상에 한 45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73% 정도가 지금 운전 중에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역별로 크게 나누면 이제 구소련 연방, 그리고 이제 서구 미국, 프랑스, 독일은 거의 없고요.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어디가 있나요? 캐나다, 그리고 한국, 뭐 이렇게 이제 그 원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절대로 그 세부 대응을 알 수 없는 묘한 나라에 많은 원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3마일 원전 사고,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인데,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대하는 언론이나 정부나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후쿠시마 원전은 분명히 원자력 발전소의 폭파 사고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마주하면 안 되는 가장 참혹한 사고인 건데, 이 후쿠시마 사고의 위험성을 계속 희석을 시킵니다. 어떻게 희석을 시켜요? 이게 이제 지진과 해일,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앞에 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하고 후쿠시마라는 말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원전 사고의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희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생각을 하시고,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구소련 연방에서 만들어진 원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체르노빌 6기의 원자로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체첸공화국 하나 있고, 러시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상당수는, 그러니까 73%만 가동을 하고 있으면 멈춰 있는 것들이 이제 27%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되는 원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에너지 상황이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어떤 산업의 변화나 사회적 변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전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들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만, 만일에 또 다른 원전 사고가 하나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이후로 지구상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그야말로 종말을 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단히 큰 사고였고, 그 피해도 막심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핵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무작정 갖다 버리고 있잖아요. 대단히 이제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당연히 일본에서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다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험의 외주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규모가 컸음에도, 그리고 피해가 막심함에도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말로 원전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원인을 희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3마일도 그렇고
그리고 그 체르노빌도 그렇고 이 두 개는 분명히 이거 조작 실수죠. 인간의 조작을 잘못해서 이제 사고가 생긴 겁니다. 동일본 이제 후쿠시마는 이제 지진과 해일에 의한 파괴로 인해서 생긴 거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AI나 이런 이제 새로운 관리기구의 눈부신 성장이나 발전으로 인해서 위험성들은 상당히 제거가 되어 있고 관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설비의 노후는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그래도 이게 극복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야, 짧은 기간 안에 어디에선가 원전 사고가 하나 발생이 되면 지구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그걸로 끝이 아닐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대형 이제 참사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냥 이건 제가 그냥 가끔씩 해보는 상상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AI가 세상을 지배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작년 2월 달인가요?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영국의 영국의 이제 수상, 그 당시에 수상이네. 영국 수상하고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우리 주변의 직업의 73%는 사라질 것이다. 가공할 이야기거든요. 가공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3년도에 얘기했으니까 뭐 23, 24, 25, 뭐 최종 한 26년 정도 되면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하면 직업의 73%가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실직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밥숟가락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인구가 이제 지구상에 바글바글 해준다는 얘기죠. 물론 테슬라는 뻥쟁이로 이제 대부분 알려져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이제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이 너무 어마무시한 속도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챗GPT가 22년도 11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된 건데, 챗GPT는 버전 이제 옴니에서 버전 5까지 나와 있어요. 버전 5까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애플도 가담이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담이 돼 있고, 구글도 가담이 돼 있고요.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의 특징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왜 이런 이제 첨단 산업들이 증가를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기계들이 다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요즘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언론에 나오는 이제 로봇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인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죠.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왜 인간의 형태로 기계를 만들까? 왜 인간의 형태로 만드냐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신체하고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계를 만드니까 기계에 적합한 새로운 어떤 동작 방식이나 아니면은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즐비한 모든 것들을 새로운 로봇에 맞춰갖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인간에 딱 맞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로봇을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되죠. 인간의 형태로 만들게 되죠. 인간의 형태로 만드니까 결국은 인간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그러면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할 일이 없어지면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했던 그야말로 불쌍하고 뒷모습이 처량한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유목민으로 마치 지는 석양의 실루엣을 따라서 천천히 힘겹게 어디론가 유랑을 떠나는 모습이 될 건지, 아니면은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대로 모든 생산은 기계가 다 하고 그래서 그 생산의 결과물을 모든 구성원이 기본소득으로 충분하게 나눠가지는 이제 그야말로 천국, 유토피아가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직업이 사라지는 거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직업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어떤 걸 암시하냐면, 우리는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이제 소득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원초적으로 우리 DNA에는 채집에 대한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획득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 아주 원시의 인간의 이제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들판을 뛰고 달리고 하면서 이제 과일이나 아니면 나무 열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찾아서 움직여서 열량을 이제 계속 획득해야 됐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동물 같은 것들을 사냥을 하면서 획득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몸에는 이제 뭔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천국의 유토피아에서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소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소득하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 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이익을 나한테 줍니다. 어떤 이익을 줍니까? 나한테 나만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는 나의 선택과 내 행동을 남들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소득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직업이 다 사라지고 뭐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쓸쓸한 유목민이 됐건, 아니면 뭐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천국의 유의를 즐기는 행복에 겨운 그런 사람들이 됐건 상관없이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소득을 나한테 주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AI하고 랑데뷰되는 이 완전한 전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내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 주체라는 나름대로의 도덕적이나 아니면 본질적인 어떤 자긍심 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남들하고 다른 소득을 나한테 주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돈은 나의 자유를 보장하는 완전한 도구이잖아요. 가장 적극적인 도구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이 많고 적고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20년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이렇게 변화하는 속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본다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소득에만 집중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해야 되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게 아니고요. 점점 나의 자유가 보편적인 질서 안에서 어느 정도는 제한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AI나 아니면 디지털 시대의 어떤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라고 얘기해요. 보편적 질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AI는 이게 확률이라고 그래요. 확률적 결론을 만들어요. 착한 결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방식의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각 개별적인 개인들의 자유가 과연 확대가 될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의 자유는 결국은 나만이 쓸 수 있는 돈이 실제적으로 동작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제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시대적인 특성하고 가장 잘 맞는 가장 선한 에너지원의 주체가 되면서 나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도 나만의 인생을 꾸밀 수 있는 자유를 더 많이 누리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글로서 정리를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좀 이렇게 산만하고 그리고 뭐 맥락을 잡기가 힘들고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링크를 따라서 제 블로그를 한번 방문하시고 이 영상의 주제에 맞는 것들을 좀 더 담담하게 이렇게 써내려간 제 글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영상을 과연 이제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뭐 킬로와트당 얼마를 받고 어쩌고 뭘 해야 더 받고 저는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은 이미 그런 이제 경제적인 그 가치를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 있고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같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얼마의 소득을 얻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뭐 수리타산에 맞아 안 맞아 이런 걸 따지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행히 태양광 발전소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시라.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앞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관련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뭐 고장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 이제 가끔씩 진행을 하다 보면은 현장을 누비다 보면 좀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재미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글을 좀 써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글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던 사람인데 다시 좀 글을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그 명사들이 생각이 안 날까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일종의 치매는 아닌데 고유 명사들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사건의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맥락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뭐 태양광에 관련된 이제 책을 하나 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매번 영상에서 얘기하듯이 제가 너무 많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봐야 할 책들도 많고요. 최근에 이제 유발 하라리의 뭐죠? 뭐더라? 유발 하라리의 새로운 신간인데요. 그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보고 싶은 책이 좀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 머릿속에 온통 이제 AI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AI를 내가 직접 쓰고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기껏해봤자 챗 GPT를 통해서 가끔씩 이제 나도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쓰고 있고, 구글은 이제 기본적으로 AI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구글을 검색할 때 AI가 대답할 수 있는 이제 프롬프트 그 질문을 이제 던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AI하고 조금씩 친해지고 있기는 한데, 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인간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고 우리의 판단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결론을 내어주고 그런 판단을 내어줄 수 있는 새로운 장치들이 바로 눈앞에서 이제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이 들면 나름 이제 위축되기도 하고요. 나름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 또 주저리 하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도 댓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한 번씩은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